7명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그리고 원장 한 분,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판사 중에 한 분이 61세 이상이 있는데 아마 정년 퇴임을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줄에 합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계표를 보면 쭉 올라갑니다. 2명, 245, 599, 709, 여기서 40세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40세까지는 판사가 퇴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세를 넘으면서부터 41세부터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약 481명이니까 약 220명, 213명, 2명이 퇴직을 줄어듭니다. 이거 퇴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전부 퇴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숫자를 보면 제일 많은 퇴직은 45세부터, 여기 46세부터 50세에 이렇게 40세까지가 482명인데, 그 다음에 45세가 그 다음에 192명으로서 이때는 약 29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290명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480명 중에 60%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1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는 한국의 법관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40세부터 내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관에 가장 우리가 법관이라면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연령이기를 기대하느냐 하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법률을 떠나서 우리 보통 세계인 보편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은 40세 이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관은 40세 이후부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 사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한국 사법의 또 좀 아픈 점은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2년 편향 판결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또 일관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법관의 직업 신뢰도는 14위입니다. 의사, 교수, 은행원보다 낮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신중한 신뢰성이 없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법관의 신뢰도와 재판의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항소율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계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을 보면은 그 사법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뢰받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습니다. 먼저 1심 재판에 대해서 2심으로 항소하는 비율이 형사사건의 경우 57%, 민사사건의 경우 41%입니다. 2심 재판에 대한 상고율 역시 형사사건 29%, 민사사건 42%입니다. 이 57%나 41%, 40% 이 항소율이 어느 정도로 높은 것이냐 하면요, 재판은 원래 재판을 신체뽑기로 재판을 해도 반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기는 사람이 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사사건은 빼고 민사사건의 경우에 항소율이 5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재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법이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이 표를 이렇게, 저는 물론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통계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도 합의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법이 엘리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느냐, 또 법관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고 폐진하고 있느냐,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어쨌든 간에 사법 불신의 원인은 누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가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법을 왜 불신하게 되냐 하면 법관의 연령이 너무 작다 어리다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관의 연령 구성층이 20대 10%, 30대 55%, 40대 28%, 50대 6%, 60대는 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37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법관들이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신뢰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고 그분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머리가 좋은 국민들이 엘리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회 경험이나 법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선뜻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물론 연령만 가지고 어떻게 법관의 자질을 따지느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연령이 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동양 사회에서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연령 이코르 경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과 연령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한국 법원의 대법원 앞길을 보면은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의 핵심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 여러 가지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이 데모그래피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법파동에 보면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사법파동이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주기적인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사법파동 김영철 대법원장이 사퇴했고 김영삼 정부 때 사법파동은 김덕주 대법원장을 사퇴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는 박시환 대법관이 대법관 제청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이때 박시환 대법관이 지법부장 판사였습니다. 2년 뒤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현 정부 때 신영철 대법관을 사건을 계기로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소장 법관들의 목소리보다 집단노적인 목소리가 항상 사법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전관예우라는 문제입니다.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증명은 안 되지만 추정은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관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은 통계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정관 변호사가 1년에 20, 30억 번다. 소문입니다. 이제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수임료가 높다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쉽게 증명이 됩니다. 일반 변호사보다 여러 배를 받고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 왜 수임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것이 너무 문제입니다. 또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면은 실력 있느냐 전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어느 법관 그 법관하고 친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맥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사 중에 법관에 가까운 인맥 변호사를 찾아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이걸 금지를 시켜서 찾지를 못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맥을 찾는 것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관예우의 객관적인 하나의 물증은 아니겠지만 방증은 정황 증거는 충분히 됩니다.